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페테르 파울 루벤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루벤스는 르네상스를 건너 바로크화의 최고봉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행색으로 보아하니까 제법 귀족 같습니다. 네, 낮은 귀족 집안에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법률가였어요. 루벤스는 1577년에 태어나서 1640년에 돌아가십니다. 한 60 몇 살 정도, 60 몇 살이고 계산해봐야 얘들아. 64살? 64살 정도 이렇게 사셨죠. 독일 태생으로 17세기 바로크를 대표하는 벨기에 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거장이고, 이 사람의 작품이 2000점 이상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가진, 자금력, 그러니까 일을 엄청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그림은 역동성, 동세가 굉장히 강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강한 색감, 그리고 관능미 알지? 섹시함 뭐 이런 거야. 추구하는 환상적인 바로크 스타일의 대표적인 화가다. 관능미는 섹시함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루벤스는 유럽 전역의 여러 귀족들과 미술품 수집가들에게 유명했던 안트베르펜의 화실을 운영했습니다. 벨기에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인데 굉장히 이렇게 커다란 화실을 운영했어요. 그리고 이 화실을 멀티화 시켜가지고 유럽 전역에 몇 군데 이런 지점들을 두고 작업을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업까지 한마디로 그림을 만들어내는. 그는 인문학자이자 미술품 수집가입니다. 인문학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 옥스퍼드대를 나온 걸로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 미술품도 많이 사줬고, 스페인의 필리페 4세와 잉글랜드의 찰스 2세에게 희사 칭호를 부여받은 외교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했던 굉장히 활발하게 활약한 그런 뛰어난 화가 루벤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루벤스의 작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벤스의 작품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보겠습니다. 2000개를 다 볼 수 없어서. 먼저 이 작품, 클라라 세레나 루벤스의 초상. 루벤스의 딸입니다. 루벤스가 무척 바쁜 시절에 자기 딸이 너무 귀여운 거야. 이 딸이 5살 때예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걸 감동해가 직접 딸이 딱 앉혀놓고 바로 빠른 붓터치로 가지고 기교 없이 그냥 막 바로 완성한 그림이에요. 보면 딱 빛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얼굴과 뒤에 배경과의 어떤 대비를 살짝 주면서 강조하면서 뒤에 배경을 어둡게 처리하고 얼굴 이쪽 부분을 좀 밝게 처리하는 키아로스크로 기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딸내미에 대한 어떤 대단한 사랑이 녹아있는 그런 작품. 얼마나 귀엽겠노, 그지 맞자? 딸아이가 아버지가 모델이 되면서 아빠 잘 그리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그림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 어디에 있다고? 비엔나 리헨슈타인. 비엔나 리헨슈타인 박물관에 있다고. 이야, 여러분들 역시 똑똑하군요. 붓터치 가지고 가볍게 딱 처리하면서 딸아이의 그 생동감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그림. 이 딸이 루벤스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12살에 병으로 저 세상을. 안타깝죠, 그죠? 클라라 세레나 루벤스의 초상입니다. 자, 이 작품 수잔나 루덴의 초상입니다. 수잔나 루덴이 누구냐면, 루벤스는 평생에 걸쳐서 2번 결혼합니다. 첫 번째 아내, 아까 클라라 세레나 루벤스, 그지? 의 엄마가 되어지는 첫 번째 부인이 있었고, 그 첫 번째 부인이 일찍 돌아가셔, 병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을 얻는데, 그때가 나이가 루벤스가 48인가 아마 47인가 그럴 거야. 늙은 나이에 16살짜리 소녀하고 결혼합니다. 놀랍죠, 그지? 정말 아름다운 소녀하고 딱 결혼하는데, 그 소녀가 헬레나의 언니 수잔나였어요. 그 수잔나 루덴, 그 언니를
초상화 모델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의 특징을 보면 이 시대는 그림을 모두 실내에서 작업하고 실내에서 그리고 실내에서 기획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시대야. 그런데 루벤스는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요 초상인물은 실내에서 그렸는데 배경을 밖에 나가서 그립니다. 태양광선이 탁 부서지는 그 느낌을 배경으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림이 확 밝아져 버리죠. 요 기법이 인상주의의 토대가 됩니다. 인상주의 이념이 뭐고 밖에서 부서지는 빛을 그대로 그리자. 이게 인상주의. 이 기법을 다른 화가들도 조금씩 뺏겨 그리기 시작합니다. 수산나 루덴의 초상화였어요. 자, 그 다음에 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자들과 그 예수님의 그 둘러싼 모든 친인척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작품은 기존의 루벤스의 작품보다는 대단히 차분한 터치로 가지고 그려졌어요. 그림의 채도도 아까 수잔나 루덴의 초상화나 클라라 세레나 그 딸내미 초상화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밝고 경쾌한 터치와 밝은 색감들이 타다다닥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좀 암울하고 엄숙하게 회색 톤으로 쫙 깔립니다. 그리고 붓터치도 그렇게 강렬한 터치가 없어요. 그대로 그냥 단단하게 그냥 묘사를 한 거예요. 그 슬픔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차분하게 이렇게 표현한 그런 작품이에요. 물론 이 시대에 유행한 캐러스크로 기법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쪽이 굉장히 하이라이트가 되어도 뒤쪽은 어둡게 딱 처리를 하면서 이렇게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자, 그 다음 아레스와 레아 실비아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딱 보면 루벤스가 아까 기독교 즉 헤브라이즘적인 지식도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고 그리고 레아 실비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이런 거를 작품으로 그릴 수 있다는 것은 헬레니즘적 지식도 굉장히 풍부한 인문학자였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아레스와 레아 실비아에 대한 말씀드리면 먼저 레아 실비아를 알아야 됩니다. 레아 실비아가 누구냐면 여러분 선생님이 1학기 때 이야기한 로마의 건국자 누가 있지? 로마의 건국자 늑대의 젖을 먹고 큰 아이 2명 기억납니까? 자, 다 같이 따라해봐. 로물루스, 레무스. 그렇지.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로마의 건국자입니다. 이 레아 실비아는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어머니입니다. 로마가 건국되기 전 중소규모의 부족 국가로 이렇게 이탈리아 반도가 형성돼 있을 때 그 테베레 강가에 알바론가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공주였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나라의 어떤 그 친인척 되어지는 사람이 레아 실비아가 위대한 아이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고 레아 실비아의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죽여버리고 레아 실비아를 베스타 여사제의 신전에 불을 이렇게 지피고 신전을 지키는 신녀로 넣어버립니다. 신녀가 된다는 것은 뭐냐? 결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레아 실비아의 대를 끊어버리겠다. 이런 작전으로 이렇게 레아 실비아를 신녀로 만들어버렸으나 전쟁의 신 아레스가 그 베스타 여신전에 찾아와가지고 레아 실비아하고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바로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로마의 건국자들이 태어납니다. 로마의 건국신화야 이게. 화려한 색감, 강렬한 붓터치, 역동적인 동세, 뒤에 배경 처리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바로 루벤스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파리스의 심판. 여러분 혹시 파리스가 누군지 압니까? 트로이 전쟁 이야기 합니까? 트로이 전쟁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설명을 했었죠. 1학기 때 로마의 건국신화하고 연결할 때 트로이 목마 기억납니까? 그렇지. 자, 그럼 트로이의 목마가 있었던 그 트로이 전쟁의 발단이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알았어? 황금사가. 그렇지. 여기가 황금사가야. 3명의 여신입니다. 한 여신은 제우스의 부인 헤라, 또 한 여신은 지혜의 여신 아테나, 또 한 여신은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 요 세 명의 여신이 아름다움을 겨룹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우스가 저기 그 언덕가에 있는 파레스라는 트로이의 두 번째 왕자야. 요때는 왕자들이 양도 치고 막 이랬어. 그래서 목동의 역할을 하고 있는 파레스에게 가서 너희 셋 중에 누가 제일 아름다운지 한번 판정을 받아봐라 라고 숙제를 냈던 거야. 파레스가 여신 3명 앞에서 이 황금 사과를 주는 여신이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었어. 누구에게 줬을까? 어떻게 알았어? 그때 이야기했나? 맞췄어. 아프로디테야. 자, 헤라 여신은 니를 아시아 전 지역을 다스리는 황제로 만들어줄게. 그리고 아테네 여신은 하는 전쟁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정말 뛰어난 전략의 그런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아프로디테가, 즉 비너스가 제안한 건 뭐냐면 전 유럽에서 가장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줄게. 요 3가지 조건을 딱 내걸었는데 파레스는 뭘 선택했다? 예쁜 여자를 선택했다. 인간이야, 인간. 인간은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결국에 두 여신이 삐끼겠어, 안 삐끼겠어? 삐껴요. 삐끼지, 그지? 당연히 삐끼지. 그래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프로디테는 약속을 지켜야 돼. 이때 가장 유럽에서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냐면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나였어. 전 세계에서 제일 예쁜 거야. 미스 유니버시아드 1등 헬레나. 이 헬레나를 파레스의 짝지로 만들어줘야 돼.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인데 트로이하고 스파르타하고 무역을 교역하러 파레스하고 파레스의 형인 헥토르하고 이렇게 쫙 무역을 하러 갑니다. 무역을 하러 가가지고 헬레나를 처음 보게 됩니다. 헬레나가 파레스를 보는 순간 반해버립니다. 요건 뭐고 아프로디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왕비 자리를 버리고 바로 파레스가 타고 온 배를 타고 트로이로 가버립니다. 헬레나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이 파레스의 형 헥토르는 정말 머리 아파한다. 큰일 났다. 이거는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사건이다 라고 예측하고 전쟁을 대비하나 스파르타, 아테네, 마케도니아 기타 등등 그쪽에 있는 그리스 반도에 있는 전체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트로이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구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왕비를 잃어버린 스파르타의 왕은 뚜껑이 열렸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어벤져스를 모집합니다. 이때 나온 영웅들이 그거야. 누구냐면 아킬레우스, 그리고 오디세우스, 아작스 이런 애들이 이때 어벤져스로 구성이 되게 돼. 그래가 트로이를 점령하러 가는 그런 트로이 전쟁의 시발점이 되어지는 파레스의 심판이라는 작품입니다. 루벤스가 이렇게 3미의 여신을 이렇게 그렸는데 여러분 미의 여신이 아름답습니까? 좀 뚱뚱하지 않니? 루벤스 스타일인 것 같아. 루벤스가 뚱뚱한 여자들을 좋아했다라는 그런 전설이 이런 그림 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약간 비만형을 좋아하더라고. 루벤스의 그림 거의 다 저렇게 좀 뚱뚱하게 그렸어. 그 다음에 이 그림 마리드 메디치와 앙리 4세의 만남이라는 이 작품. 앙리 4세, 프랑스의 왕 앙리 4세는 정말 활동력이 강한 왕이었어. 그런데 너무 이렇게 파티를 즐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빚을 많이 지게 돼. 프랑스 왕실에 빚을 정말 많이 지게 되는데 이 빚 때문에 정말 고민을 하다가 앙리 4세가 정략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때 정략 결혼하면 신부 측에서 지참금을 많이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이때 정략 결혼 대상자가 누구였냐면 유럽 최고의 갑부. 이때 당시 유럽 최고의 갑부 누구더라? 메디치가지. 메디치가 맞지? 메디치가의 딸 마리하고 결혼을 주선하게 됩니다. 이 결혼은 성사됩니다. 이 마리드 메디치가 앙리 4세에게 청혼을 받고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시집을 오게 됩니다. 결혼 지참금으로 들고 온 돈으로 프랑스 왕실의 빚을 몽땅 탕감해줬어요. 그렇게
결혼한 이 마리드 메디치는 상당히 기구한 삶을 삽니다. 결혼하고 한 4년 만에 앙리 4세는 테러당해서 돌아가십니다. 졸지에 결혼 4년 만에 과부가 되고요. 4살짜리 아들의 섭정에 들어간다. 베일 뒤에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하게 되고, 이 4살짜리 아들이 성장하면서 20살쯤 됐을 때 옆에 아들 주변에 맴돌던 그 참모들이 어머니가 계속 섭정하게 하시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막 바람을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드 메디치는 아들이 20살쯤 됐을 때 쫓겨납니다. 어디로? 어머니를 탑에다가 가둬버립니다. 이 마리드 메디치의 아들, 20살이 됐을 때 어머니를 탑에 가둔 이 아들 루이 13세입니다. 루이 14세 태왕의 아버지.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유럽으로 시집온 마리드 메디치에 대한 이야기를 루벤스는 22점을 그립니다. 22점을. 이야, 정말 대단해. 마리드 메디치의 방이라는 방이 루브르 미술관에 가면 있습니다. 이 미술관에 22점의 마리드 메디치 왕비의 불행한 삶을 그린 대형 명화가 쫙 걸려 있습니다. 시대 순서대로 한 바퀴 돌고 나면 스토리를 다 이해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루벤스의 참 역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왜 한복을 입고 있을까? 이 사람의 이름 뭔지 압니까? 안토니오 꼬레아라는 사람. 안토니오 꼬레아. 이름을 딱 듣는 순간 누구 같아?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아? 이런 이야기가 있어. 이 그림에는 이 사람이 임진왜란 때 일본의 노예로 잡혀가. 그래서 이탈리아 상선에 또 팔려, 노예로. 그래가지고 유럽으로 들어. 유럽에 오직 한 명 있었던 조선 사람. 이 사람을 루벤스가 그림으로 표현했다라고 굉장히 알려져 있었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막 파봅니다. 최근에 밝혀진 진실. 이 사람은 안토니오 꼬레아가 아니다. 중국 사람이다. 라고 밝혀졌어. 근데 그게 뭐가 맞는지는 쌤도 모르겠어요. 안토니오 꼬레아다.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이다. 중국 사람이다. 여기까지. 자, 여러분 루벤스에 대해서 재밌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오늘 저 몇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네.